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문경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면서 어차피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거기서 엑스레이 찍고 저희 병원에서 바로 진단하고 그거 지침 바로 주고 약 배달도 그냥 전송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원격 의료를 사실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 상태이죠. 우리가 이제 개인과 사회 또는 그 서비스의 공급자 또 수혜자가 다 베네핏을 받는 쪽으로 가야지 어느 한 그룹이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그거는 제 보기에는 그거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베네핏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그럴까요? 또는 숙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노인 인구가 말하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현재 15%인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25%가 되고 그게 이제 30%, 40%가 곧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 인구의 증가는 바로 만성질환의 증가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의료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료 체계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질병에 대한 관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어서 또 코로나19의 경우를 보면 이제 급작스럽게 환자가 늘어나는 전염병의 문제 이런 문제도 주기적으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충분히 갖춰졌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숙제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의료 체계가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해야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격 의료라고 하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됐었죠. 말하자면 그런 이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 질 높은 수준의 그 의료를 직접 그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 말하자면 어떤 주민들의 병이나 또는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관리를 원격을 통해서 종합병원의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원격 의료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상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질병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돌본다는 거고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야지만 진정한 돌봄이 일어나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미국의 하버드의 무슨 대학병원에 훌륭한 교수한테 내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의 기술적인 기반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반면에 그런 의료, 그런 기술적 기반의 의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야지 된다. 지역사회에서 1차 의원이라든지 또는 2차 병원이라든지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료 구조 속에서 비대면, 즉 원격 의료의 기술적 기반이 들어와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 체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매우 그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고 노인이 매우 증가되는 미래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기반의 미래 의료 시스템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기로 SF 영화에서 나오던 것들이 이제 구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의료 분야 자체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면 가장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게 이 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같은 것들이 의료 분야에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요. 저는 의료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의료 데이터, 뭐 진료 기록이라든지 뭐 임상시험 데이터라든지 이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어떤 의학적인 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 뭐 그런 인공지능이나
혹은 최근에 가장 이제 발전이 빠르고 이제 핫한 분야인데 딥러닝 같은 기술들이 의료 영상이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나 MRI 데이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판독하던 것들을 이제 보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연속적인 데이터, 뭐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우리 중환자실 같은 거 있을 때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뭐 뇌파라든지 이 심전도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어떤 질병을 미연에 방지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실제 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가 2017년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인허가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개 이상의 그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인허가를 받았고요, 이미. 한국에는 2018년도부터 이제 인허가를 식약처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15개 내외의 이 의료 분야 인공지능이 인허가를 받아 있습니다. 우선 어떤 시스템을 고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급하는 사람들도 다 수혜를 받아야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격 의료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혜를 보는 사람이 환자나 지역 주민도 있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의사나 의료진도 반드시 수혜를 봐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지역사회에서 환자-의사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가야지만 그 순서가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논의 속의 중요한 부분, 사람이 같이 사는 사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이 궁극적인 모습이 뭐냐고 하면 저는 되게 쉽게 말해서 디지털차 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일상적인 의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이게 되게 팬시하고 뭐 새롭고 뭐 이렇게 SF 영화에 나오는 거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하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이 디지털 기술이 이제 일상적인 의료로 편입되어 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료는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디지털 기술이 뭐 인공지능이든 무슨 뭐 VR이든 블록체인이든 어떤 것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의료가 원래 가지는 목적 자체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의료가 목적으로 했던 것들, 인간을 더 잘 치료하고 부작용을 낮추고 의료비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시킴으로써 오히려 더 잘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여러 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말하자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의료도 거의 예외는 아니고 이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건강을 잘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기술 기반도 있지만 동네, 지역사회 또 더 나가면 이제 그다음에 국가 이런 그 의료 체계들이 어떻게 갖춰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사실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이번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 뭐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대응은 했지만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조금 더 중심적인 축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의료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